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장편 소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 몰려드는 어둠. 스스로 만들어낸 비밀만큼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도 없다. 밤사이 율레미 계곡에 기습적으로 불어닥친 치누크 바람이 기세등등하던 얼음 폭풍을 거의 다 몰아냈고 24시간 후에는 날씨가 초여름처럼 따뜻해졌다. 맥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 늦게야 일어났다. 소파에서 기어나온 맥은 그새 모든 것이 녹아버린 것을 발견하고 약간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피 묻은 옷가지를 세탁실에 두지 않았다며 실컷 잔소리를 한 다음 적당하고 만족스러울 만큼 호들갑을 떨며 머리 상처를 봐주었다. 맥은 아내의 관심에 흡족해졌다. 아내는 재빨리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는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그는 잠시도 쪽지에 대해 잊지 않고 있었지만 전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쪽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잔인한 장난일지도 모르는 이 일에 아내를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맥은 얼음 폭풍이라는 작은 변화 덕택에 유령처럼 쫓아다니던 영원한 동반자인 거대한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미시가 실종된 그해 여름 이후 거대한 슬픔은 투명하지만 무거운 누비 이불처럼 맥의 어깨를 두껍게 감싸고 있었다. 그 무게에 두 눈은 흐려지고 어깨는 축 처졌다. 두 팔이 모진 절망과 함께 누비 이불에 꿰매지고 자신도 그 일부분이 된 것 같았으며 그것을 털어내려는 노력 때문에 항상 녹초가 되곤 했다. 맥은 매일 나부로 만든 무거운 목욕 가운을 입은 것 마냥 축 처진 채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만물을 퇴색시키는 음산한 낙담 속을 터벅터벅 걸어야 했다. 거대한 슬픔이 보아뱀처럼 서서히 가슴과 마음을 옥죄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쥐어 짜내는 것 같을 때도 있었다. 진흙탕에 발이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미시가 들꽃 무늬의 빨간 드레스 자락을 펄럭이며 가로수길을 달려 내려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미시는 어두운 그림자가 뒤쫓아온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달려갔다. 그는 딸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미친 듯이 외쳤지만 정작 입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언제나 너무 무력하고 한 발 늦은 탓에 딸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 밤사이에 고문이라도 당한 것처럼 땀이 줄줄 흘렀고 욕지기와 죄책감과 후회가 초현실적인 밀물처럼 몰아닥쳤다. 미시의 실종 사건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개학해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의 마지막 휴가 기간인 노동절 주말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맥은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오리건주 북동부의 왈로와 호수로 야영을 가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내는 시애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벌써부터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큰 아이들 중 하나는 대학으로 돌아갔으며 또 하나는 여름 캠프에서 카운슬링을 하고 있었다. 맥은 야영 생활과 자녀 교육을 잘 조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낸에게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써먹을 차례였던 것이다.
식구들 모두 모험과 캠핑의 열기로 잔뜩 흥분해 있었다. 맥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이사용 트럭을 집 앞에 바짝 대고 살림 대부분을 옮겨 실었을지도 모른다. 다들 여행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지만 맥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그의 전용 의자를 차지하고 있던 고양이 주다스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가 TV를 막 틀려는데 미시가 작고 투명한 유리 상자를 들고 달려와서 물었다. 야영장에 곤충 수집한 거 가져가도 돼요? 벌레를 가져가겠다고? 맥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약간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아빠, 벌레가 아니라 곤충이라니까요. 봐요, 이렇게 많아요. 그가 마지못해서 관심을 보이자 미씨는 보물상자의 내용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봐요, 메뚜기가 2마리 있어요. 저 나무 잎에는 4벌레가 있고 어딘가에 여기다, 내 무당벌레 보여요? 또 여기 어딘가에 파리 1마리랑 개미 몇 마리도 있어요. 딸아이가 수집품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자 맥은 가능한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도 되죠? 미시가 설명을 마치고 다시 물었다. 물론이지, 거기 가서 숲에 풀어줄 수도 있겠다. 안 돼!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씨, 곤충은 집에 두고 가야 돼. 여기가 더 안전해. 낸이 거실 쪽으로 머리만 비쭉 내민 채 얼굴을 찡그렸다. 맥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씨에게 속삭였다. 아빠도 최선을 다했단다. 미씨는 에이라고 투덜대면서도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고 상자를 들고 나갔다. 목요일 밤이 되자 벤에는 짐이 한가득 쌓였다. 벤 뒤에는 조명과 텐트,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브레이크도 점검해 두었다. 주의사항과 규칙,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스컹크를 비롯한 야생동물은 데려오지 말기 등 온갖 사항에 대한 엄마의 일장 연설을 들은 후 일행은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 낸은 20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워싱턴주로 떠났고 맥과 새 아이는 84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개학 바로 전날인 화요일 밤에 돌아올 계획이었다. 늦여름의 열기 속에 강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메사가 조용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인 컬럼비아 강 협곡은 더할 나위 없는 여행지였다. 9월과 10월의 오리건주의 날씨는 최고였다. 노동절 무렵에 시작되는 인디언 서머는 헬로윈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비도 많이 내려서 그다지 쾌적하지 못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길도 안 막히고 날씨도 좋아서 차에 탄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고 경치가 바뀌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마냥 신나 있었다. 맥은 멀로마 폭포에서 차를 세우고 미시에게는 색칠 공부 책과 크레용을, 케이트와 조시에게는 싸구려 일회용 방수 카메라를 하나씩 사주었다. 그러고는 폭포를 마주보고 있는 다리까지 이어진 짧은 등산로를 걷기로 했다. 예전에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덩이와 그 뒤에 얕은 동굴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지만 침식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지금은 폐쇄되어 있었다. 이 폭포를 특히 좋아하는 미씨는 멀로마족 추장의 딸인 아름다운 인디언 소녀의 전설을 들려달라고 졸랐다. 미씨의 계속되는 간청에 맥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떨어지는 폭포수를 휘감고 올라오는 안개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늙어가는 아버지의 외동딸이던 공주의 이야기였다.
딸을 무척 아끼던 추장은 사윗감을 고르고 고르던 끝에 딸이 사랑하던 클레소 부족의 젊은 전사 추장을 선택했다. 혼인식을 축하하기 위해 두 부족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자들 사이에 무서운 질병이 나돌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순식간에 전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과도 같은 질병을 두고 추장과 장로들은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주술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알려준 예언을 밝혔다. 무시무시한 병이 나돌아 남자들이 죽을 것이며 순수하고 순결한 추장의 딸이 부족민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 그 재앙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추장의 딸이 자발적으로 큰 강 위의 절벽으로 올라가 바위로 몸을 던져 죽어야만 예언은 실현될 것이었다. 여러 추장의 딸들인 12명의 젊은 여인들이 회의 장소로 소집되었다. 심사숙고 끝에 장로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예언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질병은 남자들 사이로 계속 번져나갔고 공주의 신랑감인 젊은 전사 추장마저 알아눕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공주는 젊은 추장의 열을 식혀주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한 다음 슬그머니 처소를 빠져나왔다. 밤새도록 걷고 그 다음 날까지 또 걸어서 공주는 큰 강과 그 너머 땅을 굽어보는 전설 속의 높은 절벽에 도착했다. 공주는 자신을 위대한 영에 바친다는 기도를 드린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려 목숨을 희생하고 예언을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병을 앓던 사람들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다들 기뻐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젊은 추장은 사랑하는 신부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공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공주의 시신 주변에 조용히 모였고 비통해하던 공주의 아버지는 딸아이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게 해달라며 위대한 영에게 울부짖었다. 그 순간 공주가 몸을 던진 절벽에서 폭포수가 솟구쳐 올랐고 사람들의 발치에 아름다운 웅덩이를 이루며 아련한 안개로 퍼져나갔다. 미시도 맥도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희생에 대한 예언과 하나뿐인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약혼자와 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공주는 목숨을 바쳐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미씨는 평상시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씨가 곧장 벤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꼭 좋아요, 이제 그만 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맥은 식사와 용본을 해결하기 위해 후두강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낮 무렵에 라그란데에 도착했다. 84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왈로와 호수 고속도로로 바꿔 탄 다음 115km 떨어진 조셉 마을로 향했다. 최종 목적지인 호수와 야영지는 조셉에서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신속하게 짐을 풀었다. 아내가 그다지 반길 만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일이 되어갔다. 야영장에서의 첫 번째 식사는 필립스 집안의 전통식으로 차려졌다. 조 삼촌의 비법으로 양념된 집안 전통의 소 옆구리살 스테이크에다 디저트로는 전날 밤 아내가 만든 브라우니에 드라이 아이스로 저장해온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먹었다. 맥은 웃고 떠드는 세 아이들 사이에 앉아
일몰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운 쇼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굉장한 쇼의 주인공이 되어보려고 옆에서 얼쩡거리던 구름들은 일몰의 찬란한 색채와 모양에 기가 죽고 말았다. 맥은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 부자처럼 여겨졌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밤이 찾아왔다. 낮 동안 귀찮게 굴던 사슴들은 어느새 잠자리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너구리, 다람쥐, 얼룩다람쥐 등 야영객들의 음식을 탐내는 밤의 말썽꾼들이 무리지어 배회했다. 맥과 아이들은 처음으로 야영장에서 밤을 보냈던 날 라이스 크리스피 4덩어리, 초콜릿 한 박스, 피넛버터 과자를 빼앗긴 적이 있었기에 이런 무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내 식구는 더 늦기 전에 은하수를 감상하려고 아무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렬하고 눈부신 은하수를 바라보며 다들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자신은 비록 티끌처럼 작은 존재지만 광대한 하늘 아래 누워서 몇 시간이고 장관을 감상할 수 있겠다고 맥은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곳에서 느껴봤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자연과 별빛에 둘러싸인 이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창조주를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별들 사이에서 그도 마음으로나마 목소리를 더하고 싶었다. 야영장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볼일을 본 다음 맥은 침낭 속에 누운 아이들을 살펴봐 주었다. 우선 조씨와 간단하게 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케이트와 미시가 누운 곳으로 건너갔다. 미시는 자기 차례가 되자 기도 대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빠, 그 아이가 꼭 죽어야 했어요? 맥은 잠시 후에야 그 아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날 일찍 폭포에 들른 이유로 미시의 마음에서 몰루마 공주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미시, 그 아이가 꼭 죽을 필요는 없었지만 부족들을 구하고 싶어서 죽음을 택했단다. 사람들이 너무 아파해서 그 아이가 고쳐주고 싶어 했거든. 침묵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들려왔다.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요? 이 대화에 흥미를 느낀 케이트의 질문이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인디안 공주가 정말로 죽었나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케이트, 그건 아빠도 모른단다. 그 이야기는 전설인데 사람들은 교훈을 주려고 전설을 만들기도 하거든. 그러면 정말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미시가 물었다. 정말일 수도 있지. 전설은 실제 이야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서 만들어지니까. 다시 침묵이 흐른 후에 새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전설인가요? 케이트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예수님 이야기는 진짜야. 아빠는 인디언 공주 이야기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단다. 맥은 두 딸이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기다려주었고 미시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위대한 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가요? 왜 그 예수님 아빠 말이에요? 맥은 어둠 속에서 씩 웃었다. 밤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해주던 기도에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빠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위대하시니 좋은 이름이네. 그런데 왜 그렇게 심술궂은 거죠? 아,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미씨, 그게 무슨 뜻이야? 위대한 영은 공주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꽤 심술궂은 것 같아요. 맥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6살밖에 안 된 미씨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숱한 현자들이 고뇌해온 질문을 던지다니. 미씨,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심술궂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와 나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하셨어. 바로 인디언 공주처럼. 다시 긴 침묵이 찾아왔고 맥은 딸들이 그새 잠이 든 건가 궁금해졌다. 맥이 허리를 구부리고 굿나잇 키스를 하려는데 미세하게 떨리는 조그만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아빠, 왜 아가야? 언젠가는 나도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맥은 미씨의 질문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린 딸아이를 꼭 껴안고 평상시보다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도 결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실 거야. 미씨가 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알았어요. 안아줘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씨는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맥은 얼마 후에 딸아이를 침낭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케이트, 괜찮니? 맥이 케이트에게 속삭였다. 네, 괜찮아요. 케이트도 속삭였다. 아빠, 왜? 미씨가 좋은 질문을 했죠? 그랬지. 너희 둘 모두 특별한 아이들이야. 너는 더 이상 어리지 않다만 얼른 자거라. 내일은 더 신날 거야. 좋은 꿈 꾸고. 아빠도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진심으로 널 사랑한단다. 잘 자렴. 맥은 트레일러의 덮개를 닫고 막 밖으로 나가 코를 풀고 뺨에 묻어있던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리며 커피를 끓이러 갔다. 3. 전환점. 영혼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치유된다. 미국의 작은 스위스라는 별칭을 가진 오리건주의 왈로와 호수 주립공원과 인근 지역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3,000m가 넘는 거칠고 험난한 산들 사이로 수많은 계곡들과 등산로가 숨어 있었고 고원의 들판에는 야생화가 지천이었다. 왈로와 호수는 이글캡 황야를 비롯하여 북미 지역에서 가장 깊은 협곡을 자랑하는 헬스 캐니언 국립휴양지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다. 몇백 년 넘게 스네이크 강이 흐르며 만들어낸 이 지역은 세로가 3km가 넘고 너비는 16km에 이르렀다. 국립휴양지의 75%는 자동차 도로 대신 1500km가 넘는 등산로가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이름 높은 네즈퍼스 부족의 영토였던 터라 황야 곳곳에 부족의 유적이 퍼져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을 거쳐 서부로 향하던 백인들의 자취도 남아 있었다. 인근의 조셉 마을은 산을 구르는 천둥이라는 강력한 인디언 추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에는 엘크 사슴, 곰, 사슴, 사냥 등 각종 들짐승과 식물군이 풍부했고 스네이크강 인근 지역에는 특히 바물뱀이 많아서 등산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가로가 8km에 세로 1.6km인 왈로아 호수는 900만 년 전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호수는 현재 조셉 마을에서 약 1.6km 떨어져 있고 134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호수는 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몸이 움찔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적어도 늦여름의 호숫가에서는 여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거의 3000m에 달하는 세커 거위야 산의 눈 덮인 정상에서도 이 파란 보석 같은 호수가 보였다. 맥과 아이들은 사흘 동안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가파른 절벽을 등산한 날에도 미시가 공주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은 것을 보면 아빠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페달보트를 타고 호수를 몇 시간이나 돌아다니고 미니 골프 경기를 즐겼으며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기도 했다. 하루는 아침에 조셉 마을과 엔터프라이즈 중간에 사적지인 웨이드 렌치에 갔다가 오후에는 조셉 마을의 작은 가게들을 구경했다. 호수로 돌아온 후에 조시와 케이트는 소형 자동차 경주를 했다. 이 경주에서는 조시가 승리의 기분을 만끽했지만 케이트는 오후에 커다란 호수 송어를 3마리나 낚아 올림으로써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미시도 낚시 바늘과 벌레로 송어를 1마리 잡았는데 조시와 아빠는 더 좋은 미끼를 쓰고서도 1마리도 낚지 못했다. 주말에는 마치 마법처럼 새로운 두 가족을 알게 되었다. 종종 그러하듯이 아이들끼리 친해졌다가 어른들까지 알게 된 경우였다. 조시는 뒤셋 가족과의 교제에 열을 올렸다. 그 집의 맏딸인 귀여운 소녀 엠버가 우연히도 그와 동갑내기였던 것이다. 케이트가 신바람이 나서 오빠의 연애 사건을 놀려대자 조시는 동생을 텐트 트레일러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야단치기도 했다. 케이트도 자기보다 1살 아래인 엠버의 동생 에미와 잘 어울려 지냈다. 뒤셋 부부는 콜로라도에서 왔다고 했다. 에밀은 미국 조류 및 야생동물 보호소의 사무관이었고 비키는 돌이 다 된 늦둥이 JJ의 양육을 포함해서 집안일에 전념하고 있는 주부였다. 뒤셋 부부는 먼저 알게 된 캐나다인 부부 제시와 세라 메디슨을 소개시켜 주었다. 맥은 젠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 부부가 금세 좋아졌다. 제시는 인사관리 분야에서, 세라는 변화관리 분야에서 각각 독립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했다. 미시는 곧 세라를 따르기 시작했고 미시와 세라는 뒤셋내 야영지로 놀러가서 비키가 JJ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월요일엔 날이 살짝 개었다. 왈로와 호수 케이블카로 해발 2500m의 하워드 산 정상까지 올라갈 계획에 모두들 흥분해 있었다. 1970년 처음 건설될 당시 북미 지역에서 최고 경사도를 자랑하는 수직 승강기였던 이 케이블카는 케이블 길이만 6km에 달했다. 땅에서부터 낮게는 1m에서 길게는 37m까지 드리워져 있는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총 15분이 걸렸다. 메디슨 부부는 점심을 준비해 가는 대신 서밋 그릴 식당에서 한턱 내겠다고 했다. 그날의 계획은 정상에 오르자마자 식사를 한 다음에 전망대 5군데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일행은 카메라와 선글라스, 물병, 선크림으로 무장한 다음 오전 중에 출발했다. 식당에 올라가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쉐이크를 주문했다. 높은 데 올라와서 다들 식욕이 왕성해졌는지 미시까지도 햄버거 1개와 곁들인 음식 대부분을 먹어치웠다. 점심 식사 후에 일행은 인근의 전망대에 차례차례 올랐다.
벨리 전망대에서 스네이크 강 마을과 세븐 데블스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1km 정도로 가장 길었다. 왈로아 계곡 전망대에서는 조셉, 엔터프라이즈, 로스티는 물론이고 왈로아까지 보였다. 로얄 퍼플 전망대와 서밋 전망대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경치와 함께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일행 중에는 몬태나주까지 이어진 좁고 긴 지역 전부를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피곤하긴 했지만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마지막 투어 전망대에서 미씨는 제시의 무동을 탔고 케이블카로 요동치며 내려오는 길에는 아빠 품에서 잠들었다. 내 아이와 세라는 케이블카로 내려가는 내내 창문에 얼굴을 댄 채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한 장관의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뒤셋 부부는 두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JJ는 아빠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뜻밖의 찾아온 이 귀한 시간에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내도 같이 있었다면 정말 완벽했겠는데 하고 맥은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골아떨어진 미씨가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게 자세를 바꿔서 안은 다음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면서 딸아이를 바라보았다. 미씨는 그날 하루 동안 흘린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한층 천진난만하고 귀여워 보였다. 아이들은 왜 자라야 하는 걸까? 맥은 이런 생각을 하며 딸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남은 음식을 모아 마지막 정찬을 나누었다. 주식으로는 타코 샐러드와 여러 신선한 채소를 소스에 찍어 먹었고 디저트로는 세라가 생크림과 무스, 브라우니 등을 잔뜩 넣고 거품을 내서 만든 달콤한 초콜릿을 다들 감탄해가며 먹었다. 남은 음식을 쿨러에 넣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에 어른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다. 에밀이 멸종 위기의 동물을 사냥하려던 일당을 잡은 모험담이며 밀렵꾼과 불법 포획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는 입담이 뛰어난 데다가 업무상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맥은 에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경청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뒤셋 부부는 졸음에 겨운 아이를 데리고 먼저 자러 갔고 메디슨 부부는 뒤셋네 딸들을 나중에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맥의 아이들 셋과 뒤셋 부부의 아이들 둘은 비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안전한 텐트 트레일러로 사라졌다. 캠프파이어가 오래 지속되면 종종 그러하듯이 대화의 주제는 재미난 이야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세라는 맥의 식구들, 특히 낸에 대해 궁금해했다. 맥켄지, 당신 부인은 어떤 사람이죠? 맥은 아내에 대해 자랑할 기회가 생기면 늘 신이 나곤 했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지 외모나 내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죠. 말해놓고 나자 부끄러워서 슬쩍 고개를 들었더니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가 그리웠고 밤의 어둑함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있어 다행이었다. 원래 이름은 네넷이지만 다들 낸이라고 불러요. 적어도 북서부 의학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간호사죠. 아내는 종양 환자, 다시 말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일해요. 고된 일이긴 해도 진심으로 그 일을 좋아하죠. 논문도 몇 편 썼고 학회에서 연사로 나서기도 했어요. 그래요? 어떤 주제였나요? 세라의 질문이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죠. 맥이 설명했다.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제시가 부직갱이로 모닥불을 휘젓자 불꽃이 새로운 힘을 얻고 피어올랐다. 맥은 잠시 주저했다. 이 부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사이였고 그가 편하게 느끼는 것 이상으로 대화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제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내는 나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하나님과 워낙 친밀해서 하나님을 파파라고 불러요. 아, 알 것 같아요. 세라가 감탄했고 제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나요? 맥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게 부르는 아이도 있지만 내겐 편하지 않아요. 너무 허물없이 들려서요. 어쨌든 내겐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렇게 부르기가 더 쉬운 모양이에요. 어쩌다가 흘러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맥은 그 숨은 뜻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기를 바라면서 내심 떨었다. 제시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나 보네요. 아, 맥이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죠.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맥이 웃었다. 한없이 공허하게 들리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술을 너무 드셨어요 하고 말했다. 정말 안 됐어요. 세라가 부부를 대표해서 말했고 맥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또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인생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내겐 감사드릴 일이 많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맥은 이 두 부부가 자신의 방어벽을 어쩌면 이토록 쉽게 뚫고 들어왔는지 궁금해졌다. 잠시 후 아이들이 트레일러에서 뛰어온 덕분에 그는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시와 엠버가 손을 잡고 있다가 케이트와 에미에게 들킨 모양이었다. 에미는 자기가 목격한 장면을 사방에 떠벌리고 싶어 했고 조시는 넋이 다 나간 채 이토록 당혹스러운 상황과 여동생의 떠벌림까지 모조리 받아들일 태세였다. 조시의 얼굴에서 실없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밤 인사를 나눌 때가 되자 세라는 특히 맥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부부는 엠버와 에미의 손을 잡은 채 어둠을 뚫고 뒤셋 가족들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맥은 뒤셋네 아이들이 조잘대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회중 전등의 불빛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본 후에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밤 기도를 드리고 굿나잇 키스도 했다. 케이트와 조시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낄낄댔고 조시는 가끔씩 다 들릴 정도로 거칠게 투덜댔다. 케이트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이 개구쟁이. 드디어 정적이 찾아왔다. 맥은 회중 전등을 켜놓고 그럭저럭 짐을 꾸렸고 나중에는 동이 튼 후에 정리하기로 했다. 어차피 다음날 정오가 지나서야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는 소농빛의 석탄재만 깜빡거리는 불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흔들거리는 불빛과 석탄재 앞에 앉아있자니 마음이 이리저리로 흘러갔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아, 이것은 브루스 코번의 노래 영광의 소문의 가사가 아니었나?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아 집에 가면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맥은 따뜻한 불길에 매료되어 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다. 아니, 너무 많이 축복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터였다.
그는 만족했고 편안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24시간 후에 그의 기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은 맑고 따사로웠으나 출발은 별로였다. 맥은 푸짐한 아침 식사로 아이들을 깜짝 즐겁게 해주려고 일찌감치 일어났지만 프라이팬에 달라붙은 팬케이크를 떼어내려가다 두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손가락이 타오를 정도로 아픈 나머지 오븐과 철판을 내리치다가 팬케이크 반죽을 모랫바닥에 다 쏟아버렸다. 쨍그랑대는 소리와 아빠의 나지막한 욕설에 아이들이 놀라 일어나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텐트 트레일러에서 머리만 내밀었다. 아이들은 상황을 알아채고 낄낄대기 시작했지만 아빠가 "애들아, 이건 재미있는 일이 아니란다" 라고 소리치자 다시 안전한 텐트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고 여전히 소리 죽여 킥킥대면서 망사 창 너머로 내다보았다. 맥이 남은 우유를 팬케이크 반죽에 몽땅 넣어버렸기 때문에 식구들은 원래 계획했던 진수성찬은 포기하고 하프앤하프에 차가운 시리얼을 넣어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다. 그 후 맥은 1시간이나 얼음물에 두 손가락을 담근 채 야영지를 정리했다. 조시가 숟가락으로 얼음을 잘게 깨서 갖다 주었고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세라 메디슨이 화상치료제를 들고 찾아왔다. 맥은 손가락에 허연 액체를 덕지덕지 바른 후에야 쓰라림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조시와 케이트는 심부름을 다 끝내고 나자 구명조끼를 잘 챙겨 입을 테니 뒤셋 가족의 카누를 한 번만 더 타게 해달라고 졸랐다. 처음에 맥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만 두 아이 중 특히 케이트가 사정하자 결국 안전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일러주고는 허락했다. 사실 그다지 걱정은 되지 않았다. 야영장은 호수 바로 옆에 있었고 아이들은 호숫가 근처에서만 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맥으로서는 야영장에 짐을 꾸리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감시할 수 있었다. 미시는 탁자에서 몰로마 폭포에서 사온 색칠 공부책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다. 맥은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우면서 정말 귀여운 아이야 라고 생각했다. 미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여행 첫날 조셉 마을에 놀러 갔을 때 샀던 들꽃이 수놓인 귀여운 빨간 드레스였다. 15분 후에 맥은 호수 쪽에서 친근한 목소리로 "아빠" 라고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케이트였다. 케이트와 조시가 아빠가 시킨 대로 구명조끼를 입고 프로 선수처럼 노를 젓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찮아 보이는 행동이나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빠에게 화답하려고 케이트가 노를 들다가 순간 균형을 잃는 바람에 카누가 기우뚱하고 말았던 것이다. 케이트의 표정이 공포로 얼어붙었고 마치 슬로모션처럼 눈앞에서 카누가 뒤집혔다. 조시는 미친 듯이 몸을 기울여서 균형을 잡으려다가 곧 물살 한가운데로 사라지고 말았다. 맥은 서둘러 물가로 달려갔다. 뛰어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가까이 있을 작정이었다. 먼저 케이트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저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조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물살이 튕기며 두 다리가 번쩍 솟아올랐고 맥은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놀랍게도 10대 시절 구조대원으로 연마했던 몸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순식간에 신발과 셔츠를 벗고 물로 뛰어들었다. 뒤집혀진 카누까지 15m나 헤엄쳐 가면서도
물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케이트의 울음소리는 무시했다. 케이트는 괜찮다. 목표는 조시였다. 맥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수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도 물속은 꽤 맑아서 1미터 정도 아래까지 보였다. 그는 재빨리 조시를 찾아낸 다음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했다. 조시의 구명조끼에 달린 줄 중 하나가 카누의 가장자리 끈과 얽혀 있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줄이 빠지지 않자 맥은 조시에게 아직 숨쉴 만한 공기가 남아있는 카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라고 신호했다. 그러나 조시는 두려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카누 아래 물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줄을 잡아 빼는 데만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맥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케이트에게 기슬까지 헤엄치라고 소리친 다음 가능한 숨을 많이 들이마시며 다시 잠수했다. 세 번째로 잠수했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시를 구명조끼에서 떼어내거나 카누를 뒤집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조시가 공포심 때문에 아무도 옆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맥은 카누를 뒤집기로 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도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드레날린의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2번 만에 카누를 뒤집고 아들을 끈에서 풀어냈다. 마침내 제 용도를 수행하게 된 구명조끼 덕택에 조시의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맥도 아들의 뒤쪽에서 얼굴을 쳐들었다. 맥이 카누를 뒤집을 때 머리를 부딪힌 조시는 출혈을 한 데다 의식까지 잃고 축 늘어졌다. 그는 곧 아들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구명조끼가 얽혀있는 카누와 그를 얕은 곳으로 잡아 끌어주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이며 질문들을 퍼부었지만 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을 깨우는 데에만 전념했다. 서서히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단단한 땅에 발이 닿자마자 조시는 기침을 하며 물과 함께 아침에 먹었던 것들을 토해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맥은 간신히 해냈다는 안도감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들어 울기 시작했다. 케이트도 갑자기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흐느꼈고 다들 웃고 울면서 서로 끌어안았다. 모두 호숫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따라 몰려든 사람 중에는 제시 메디슨과 에밀 듀셋도 있었다. 쏟아지는 박수와 안도감 속에서 맥은 에밀이 묵주기도를 드리듯 개솔 중얼대는 것을 들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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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는 그의 것이었다. 그의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었다. 맥은 에밀에게 다가가서 그를 2팔로 감싸면서 귓가에 대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만해요. 이건 당신의 실수도 아니고 모든 게 괜찮아요. 에밀은 그새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의 댐이 터진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큰 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잘 피했다. 맥은 그렇게 생각했다. 감사합니다.